예, 매주 목요일 이 두 분과 정치권의 맥을 짚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거침없이 논평을 하시지만 아마 오늘은 특히 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두 소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거 결과 다들 아시지만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픽 준비한 게 있거든요.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가 세 개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다 강서구입니다. 맨 왼쪽이 이제 어제 나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15%포인트 차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지난해 6일 지방선거인데 예, 역시 마찬가지로 김태우 후보의 이름이 있죠. 왜 김태우 후보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2.6%포인트 차로 그때는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요. 예, 세 번째 거는 재작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때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요. 저 수치는 강서구만의 수치입니다. 예, 11.39%포인트 차로 그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강서구에서 예, 이겼었습니다. 예, 이런 결과 좀 비교를 해드렸고요. 일단 바로 뭐 총평을 들어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물론 장수철 소장께서도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좀 예측을 해보셨을 텐데 두 자릿수 차이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까? 15% 차이 정도로 예. 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좋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좀 평균 내보면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결과와 좀 비슷하게 나왔다. 흡사하죠. 네. 네. 구도 자체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김태우 후보가 출마의 명분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인 때문에 벌어진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사면복권 돼가지고 다시 나온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이제 뒤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방식 메시지가 상당히 좀 적절하지가 못했고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어요.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지속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김태우 후보는요.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게 신임하는 분이에요. 이 김태우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대통령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팍팍 밀어줄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단 말이에요. 예. 이 메시지는 대통령의 인기가 많을 때, 부정평가가 낮을 때 통하는 것이지 부정평가가 높은데 내가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있다고? 그러면 안 찍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출마의 구도, 명분,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선거였고 국민들이 그대로 반응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을 심판한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뭐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구도를 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드라이브는 대통령 혼자 걸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뭐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다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때 18%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얘기는 했지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사실 각 후보가 경쟁할 만한 정상적인 후보와 붙어서 18%포인트 차이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엔 사실 대통령실하고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김태우 후보가 다시 공천받아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즉 김태우라는 후보의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투표차만큼 못 냈다는 이야기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2020년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겼지만 민주당이 교훈을 찾아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잠깐 부연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18%포인트로 세 군데 합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강서 총선에서. 가불병, 예, 가불병 가불병을 다 군데에서, 평균 냈을 때. 예, 평균 냈을 때 그렇게 이겼는데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후보가 김태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그때보다도 없는. 예, 명분도 없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도 이길 거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는 뭐 근소한 차이로 이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내적으로는 다 두 자리 표차가 날 거라고들 예측하고 있었던 선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거에서 지난 총선 때만 이상으로 차이를 내는 게 정상인데 차이를 못 냈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 실망감은 그대로 있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것보다 커서 이번에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2000년처럼 뭐 민주당이 100석 이상 수도권에서 가져가는 그런 대승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꼭 배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맥락이라는 말씀이시고 장 소장께서도 15%포인트 격차를 예측하셨다면 비교적 매우 정확한데 왜 언론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만 주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주십시오. 선거 전에 저렇게 인터뷰에서 말한 바가 있죠. 18%포인트 차이로 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저 때의 근거가 바로 방금 전 김성애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총선 때 강서 가불병을 평균 냈을 때 저 정도 격차가 나니까 저렇다라는 거고요. 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2020년 4월에 총선에서 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다 이겼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그리고 지난해 지선. 다 이렇게 이기면서 쌓아 올린 자산이 오늘로써 완벽하게 리셋되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었다. 원점이 되었다. 이런 말을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적었는데 저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준석 대표는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저 수치를 얘기한 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준석 대표가 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먼저 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서울시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결과가 좀 많아요. 서울은? 경기는 또 정반대로 다르죠.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서울은 괜찮아.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도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응답층, 지지정당 없음층 이러한 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총선 때도 중도층이라든지 지지정당 없는 그러한 스윙 보터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얻었던 수도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재현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 17% 차이를 제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저렇게 되면은요 부울경도 흔들려요.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지역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저 수치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 총선 때는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2020년도보다 더 폭망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쇄신책 좀 얘기하고 우리 혁신이 띄워서 좀 뭘 좀 바꿔보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수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저도 15% 정도 예상을 했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작가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농담이고 이제 하나 좀 잘 봐야 되는 게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사전 투표입니다. 특히 토요일에 투표율이 높았는데요. 이것은 금요일과 수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거고 심판적인 성격을 갖고 투표를 했다라고 제가 그때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11만 3천 명 정도 투표를 하셨는데 진교훈 후보가 이 관내 사전 투표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5%를 득표를 했고요. 사전 투표에서. 네.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30.5%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는 것이고 이건 의식적으로 투표를 한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전 투표에서는 2배였는데 그게 이제 본투표가 섞이면서 좀 좁아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본투표가 더 많긴 했으니까요. 이제 거기에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18% 발언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전하게 지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궐선거라고 해도 18%, 17%포인트로 차이가 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대패거든요. 이게 훨씬 더 대서특필 될 수 있었는데 초반부터 이런 정도 표차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놓고 가서 그냥 있을 만한 일이 생긴 것처럼 유권자들이 약간 혼돈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 표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목소리만큼은 대통령실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추석 때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냥 지난번 대선 때 나는 윤석열 찍었어 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최근 1년 6개월 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을 보니까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 있대요. 분노하고 있대요. 정말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거리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과 생각을 가진 중도층에 있는 강서구 주민들이 조용히 계시다가 투표장에 나가서 분노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러한 민심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저 정도 격차로 졌을까? 지더라도 가령 뭐 한 자릿수로 격차가 난다든가 혹은 박빙승부가 펼쳐졌다든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의식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건 뭐 상상이니까 좀 무의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이 뭐 안심만은 할 수 없고 또 유권자들의 중도층의 어떤 반윤 정서라는 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도 뭐 문제제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9%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죠. 선거에서 10% 차이 내기는 특히나 수도권에서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아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라고 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이 초반에 유명한 정치인들 잔뜩 불러서 이 쓸어 담듯이 선거운동하고 막 각 당협위원회다 뭐 30명씩 모아라 50명씩 모아라 해서 세 가지 선거를 했잖아요. 예. 전 선거 성격을 완전히 잘못 파악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수였다. 예, 그런 방식이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할 때는 잘 먹히던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이 예민한 민심 특히나 그 30, 40대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과연 그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유효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그냥 묻혀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선거 전략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제 넘은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닥 수도권 방식의 선거운동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듭니다. 제가 이번 캠페인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김태우 후보가 된 이상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예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얘기를 하기가 캠페인상. 근데 그 말이 맞다면 예. 김태우 후보 공식 선거 홍보물은 윤석열 대통령 위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건 또 아니었죠. 사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필을 하면 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캠페인은 또 그렇게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김기현 당대표의 캠페인이었고 김태우 후보의 캠페인은 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혼선이 생긴 것이 불일치가 아니냐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이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좀 오늘 원론적인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보여주십시오.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했고요. 뭐 네.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을 당연하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대통령 앞으로 좀 기조 전환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기조 전환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당에 대해서 공천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겠어. 자, 내년 총선은 당이 치르는 거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30-40명의 참모들 그거 알아서 당에서 결정해줘. 이렇게 공천권을 손에서 놓을까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에서 무조건 알아서 하세요. 난 신경 안 써요. 이런 입장을 견지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과연 대우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대화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일방주의적인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노선과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볼 건데 둘 다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대통령께서는 진작 얘기하셨잖아요. 내년 총선은 내 얼굴, 내 성과로 치르겠다. 그렇다면 공천도 내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만나겠습니까? 오늘 백현동 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했잖아요. 이제 피의자예요. 피의자 안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행장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임명 안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른 행동과 다른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대동소이한데요. 그 대통령의 인식은 중요하게 두 가지인데 내 얼굴로 총선 치르겠다. 이 방침 바뀌지 않습니다. 뭐 지도부가 비대위로 갈 거냐 뭘 할 거냐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총선을 두 개 얼굴로 치릅니까?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기로 한 이상은 비대위고 뭐고 소용없고 가장 안 보이는 사람이 당대표를 맡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것이거든요. 이 체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고 뭐 예를 들어 제가 혼자 그냥 억측을 해본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가 정말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울산 지역구 포기하고 수도권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내가 당 공천 혁신의 맨 선두에 서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선언 정도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의 이런 극우적인 뉴라이트 인식이 지금까지 저렇게 공고하게 만들어져 왔는데 바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대화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은 그렇다 치고 입법부로는 국회 전체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좀 용기를 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래서 국회를 존중해 달라. 당장 10월 말에 예산안부터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좀 배에다 힘을 주고 대통령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 할 가능성이 작게 남아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본인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정부가 정당을 존중하는 입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의 관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정책 노선이 좀 중도지향적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통령의 각종 발언이라든가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이념지향적 발언이라든가 강한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사회자께서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니 뭐 질문하시는 제 생각을 묻지 마시고요. 저는 아니 대통령께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다 물론 그렇게 표출은 했습니다만 근데 안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스타일 같아요. 검사는 판사가 본인이 이제 기소한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때리더라도 판사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본인 생각 안 바꿀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거의 뭐 20년, 25년 넘게 검사 생활 하시면서 그게 좀 몸에 체득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민심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수행하기 급급한 여당 지도부가 아니냐.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제가 조금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통령께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이념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발언 많이 했었죠. 1년 만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자면 오늘 김기현 대표가 한 발언 듣고 와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예.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방금 전에 한국경제인가요? 보도를 보니까 지도부 사퇴는 없고 혁신위를 발족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공식화된 건 아니십니다. 뭐 혁신위를 발족시키겠다, 총선 기획단을 먼저 좀 띄우겠다. 총선 모드로 들어간다. 네, 그렇죠. 인재 영입을 좀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러한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물러나지 않고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유능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병자에 비유하면은 지금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면 치료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통제를 맞고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진통제 맞거나 아니면 마취제 맞으면서 통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아.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방선거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너그럽고 포용적인 모습 보이면 되고요. 보수가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안철수도 우리 편, 유승민도 우리 편, 이준석도 우리 편, 2030 우리 편. 그런 때로 되돌아가야지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것은요. 선거는 아시안게임 운동 경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투혼을 발휘해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선거는 철저하게 패배의 원인 분석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거 가지고는요 선거 못 이겨요. 그럼 혁신이 등 내일 만약에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네.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에게 다가오는 당대표 그만둬라고 하는 것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저는 그것도 데자부 같아요. 이재명 김기현 당대표 당신 선거 패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 혁신할게 이거 두고 봐줘.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면피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미 권영세, 나경원 이런 분들은 사전에 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하고요. 지도부 사태는 없을 것 같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향후 흐름을? 자, 이게 축구로 비교하면 구단주인 대통령이 감독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경기를 관장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태도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방금 비유를 들으셨지만 그 지금 중간에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어서 팀 닥터가 투입이 돼서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냉각 파스 막 뿌리는 거거든요. 그 오늘 무슨 파스를 들고 나온지 보셨죠? 선관위 해킹 의혹 TF를 구성하겠답니다. 아,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국민일보 챙겨드렸기 등에서 이제 때문에. 보도를 했는데 오늘 중으로 구성할 것이고 정확한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선거 패배 이후 첫 움직임이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TF를 구성해서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이럴 거면 비대위원장으로 황교안 대표를 다시 모시고 와서 전면적인 부정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놀라는 게 이 선관 얘기 나온 다음에 여당 패널들이나 또 여당 정치인들 특히 보수 유튜버들이 이미 저 사전 투표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요? 지난 예. 선거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투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65.5 대 30.5의 큰 격차까지 더해지면 여기에 이제 기름을 껴준 듯 되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맥락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도 대통령의 지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부정선거 TF를 만들어서 뭘 한다? 아니 국민의힘 정말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으시면 글쎄요 남의 당이 이르긴 하지만 걱정이 좀 됩니다. 예,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두 분이 논평을 많이 주셨으니까 오늘 나온 홍익표 원내대표 말을 마찬가지로 좀 듣고 와서 얘기할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 말을 듣고 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 승리 뒤에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예, 좀 톤 조절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예,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만 민주당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회초리라고 받아들인다. 예, 이렇게 올렸는데 민주당은 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일성을 밝힌 것처럼 저런 식으로 당을 운영해 나간다면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 눈앞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의 약속과 뭐 여러 가지 뭐 방침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대국민 약속을 몇 번이나 했지만 그것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의 비명계, 비주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비주류, 당신들 나 욕했으니까 내년 총선에 무조건 가차없이 목을 날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작은 차이도 극복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잡읍시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말을
그대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명계인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그 빈자리 누구를 채울 것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미터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친명계 인사를 채우게 되면요, 비명계 너희들 총선 없어, 공천 없어, 이런 식의 경고 사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겠죠.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향한 여러 가지 타도, 비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당내에서 비명계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민주당의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전국 주도권,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많은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뭘 했느냐, 시원시원하게 개혁한 거 없지 않느냐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한쪽의 흐름으로는. 그래서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여 투쟁을 좀 하자, 이런 요구가 한쪽에서는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러나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파 갈등을 좀 수습하고 통합적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또 있고, 어떻게 민주당이 이 딜레마를 좀 극복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이재명, 홍익표 복식조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거죠. 홍익표 의원은 세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한 번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내 강경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이재명 대표의 말은 듣거든요. 여러 차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강성 지지자들의 지나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8차례 이상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주저앉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누구를 찾아내서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도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색출, 처벌 이런 거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 모드로 들어가서 함께 단합하는 분위기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재명 대표는 근데 당장 5명에 대한 어떤 징계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가치 판단을 두지 않고 제소된 거는 의원들이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숫자를 채워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기계적으로 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포함해서 고민할 것이다.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윤리위로 넘겨서 처벌할 것인 것처럼 언론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청 지역을 공략해야 되는 지금 굉장히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성 충청 지역으로 좀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누군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 알고는 계십니까? 하여튼 추측은 되고. 친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친명으로 분류는 안 되는데 충청권의 여성 인물. 네네. 전현희 전 의원이 오르내리던데요. 맞아요? 예,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예. 저 취재를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예, 전현희 의원은 충청은 아니죠. 예, 그분은 경상도라서 그렇죠. 예, 지금 영남이죠. 현재 여성 경상도 최고위원 또 있기 때문에 겹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예, 그렇군요. 예, 밝히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좀 확정은 아니니까. 제가 지도부가 아닌데 최고위원에 대해서 예. 함부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아서 사실상 이제 서막이 좀 오른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시작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그 대통령실 얘기할 때 마저 얘기하려다가 지금 하는데, 대통령발 정계 개편. 네. 그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김한길 위원장이 다시 호명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인기가 높았고, 민주당, 당시 민주당 안에 있던 분들이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당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높지가 않고요. 예. 당은 지금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만세 이걸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당을 만들어요? 신당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힘들다. 네, 그냥 당의 얼굴 바꾸거나 아니면은 당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식의 맞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동기나 이미 국민의힘이 주류니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제발 대통령께 부탁드리는데, 정치 뚝, 민생 경제 올인, 이런 식의 말씀과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윤석열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언급되는 것조차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한번 보자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에 좀 흥미로운 거를 쓴 거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방송에서 신당 창당 여부를 질문을 했는데 확답을 피한다고 느낌이 왔다. 예, 이렇게 올렸고요. 저 뒤에 이제 어떻게 적었냐면 유승민, 이준석의 중도 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른바 비주류가 뭔가 중도 보수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 이런 식은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그룹이 3개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근데 민주당 멀쩡히 자리인데 창당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뭐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설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가보면 부채질을 하고 계신 분이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아니 뭐 그런 식의 말씀들을 좀 여기저기서 조금씩 방송에서 조금씩 하고 다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신당 창당한 이 가능한 그룹이 유승민, 이준석 조 이렇게 두 분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선거법을 못 바꾸고 있는데 예. 이게 안 바뀌고 그냥 진행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아마도 위성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에 반대해서 이준석, 유승민 조가 나와서 비례형을 바라보는 정당을 창당한다면 호남과 영남에서 뭐 나름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즉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본인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신당 창당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 어떤 거요? 이준석 대표 윤리위에 제소하겠대요. 안철수 의원이? 네, 그냥 선거 막판에 안철수 의원이 그냥 조금 비속어 섞인 말을 했다. 아, 유세 현장에서요? 네, 예. 그 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저기 나가서 비판해가지고 논란이 증폭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윤리에 제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해당 행위다? 네, 그러니까 그거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보는 눈이에요. 관점이에요. 이준석과는 정치를 같이 못하겠어.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 내년에 배지를 못 달게 된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정치 평론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걸로 또 4년 동안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엔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전 그분들과 긴밀하게 얘기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저랑 상의를 한다면 정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준석당, 유승민당 만들어서 중도에서 환호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도신당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분명히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준석이 내년 국회에서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는 것과 우리 여기 사사건건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것은 이준석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본회의장 들어가는 최선의 현명한 방법을 꼭 강구해라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의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신당 창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금태섭 대표가 지금 있는 네. 그 새로운 선택과의 관계 설정은 어떨 것 뭐 같아요? 금태섭도- 왜냐하면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미련을 버리라고 네.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의미한 어떤 형태인데 지금 네, 그림이. 뭐 같이 할 수 있겠죠. 뭐 이현주 전 의원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한 1월달, 2월달 초순 되면은 아마 각 당에서 공천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공천 못 받는 현역 의원들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신당에서 그분들을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 제 기호 3번은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의당 6석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면 그 그렇죠. 정당이. 그러면 예. 그분들은 지역구 나갈 분들은 나가고 예. 자 비례대표는 1번 이준석, 2번 뭐 이현주, 3번 유승민, 4번 뭐 금태섭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호 3번으로 정당 투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물론 이건 다 구상 얘기입니다만. 예. 그런 상상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슨 수를 동원하더라도 병립형,
그러니까 19대 때 선거 제도로 무조건 돌릴 겁니다. 병립형으로 무엇을 한다. 내주고라도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 사실 이게 선거법은 병립형과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차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예. 양당의 뭐 이익 뭐 하여튼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는 설득해서 그냥 옛날에 비례대표를 해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반반씩 나눠 먹자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근데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어쨌든 정당 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좀 의석수가 그렇죠. 쪼그라들더라도 물론 지금 선거법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020년 그대로. 근데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본회의장 등장을 바라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일 주류의 거라는 생각일 거죠. 것이다. 근데 선거법의 뭐 개정은 보통 투표일 전 한 40여일 전에 확정이 돼요. 그렇게 그냥 급하게 처리하더라고요, 항상 관례적으로. 예. 그래서 내년 1월쯤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소장, 김성애,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